부족한 애정에 대한 갈증을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때 어리석게도 그랬답니다. 정작 제 애정이 향해야 할 곳은 내버려 둔 채로요. 바보 같았던 제가 어떤 일들을 겪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원인은 과로였죠. 아빠의 병원비와 수술비를 대느라 집의 경제 사정은 급격히 어려워졌고, 그때부터 엄마는 왼쪽 전신이 마비된 아빠를 대신해 식당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죠. 거동이 힘든 아빠를 간호하는 일은 아직 어렸던 오빠와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 작은 몸들로 아빠를 부축하랴 식사나 화장실 시중을 들랴 얼마나 고생스러웠던지요. 그런 저와 오빠에게 부모님은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죠. 다행히 지금 아빠는 꾸준한 노력 끝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나마 스스로 거동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가게 사정 또한 어려웠지만 저와 오빠가 성인이 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해 나중엔 방 3개짜리 자가빌라로 이사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님은 저희 남매를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지만 제 아낸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이 어느샌가부터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갖은 고생을 하며 자라 어딘가 어두운 면이 있던 저와는 다르게 평범한 가정 아래서 자란 친구들은 티 없이 맑은 웃음을 짓더군요. 마치 걱정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요. 시간이 흘러 저는 30이 되었고 대학 졸업 후 취업했던 중소기업 격리직으로 쭉 재직을 하던 어느 날 회사 과장님이 제게 선을 주선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동사무소 직원인데 사람이 얼마나 바르고 서글서글한지 몰라. 근데 들어보니까 형우 씨 이상형이 딱 미경 씨인 거야. 과장님이 직속 상사이기도 한지라 거절하기가 어려워 저는 그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죠. 안녕하세요. 윤미경 씨 맞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형우라고 합니다. 이거 참 제가 먼저 왔어야 했는데 차가 막혀서요. 죄송하니까 오늘 저녁은 꼭 제가 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남편은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첫인상대로 남편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연애를 시작한 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남편이 아닌 남편의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의 가정사를 조심스럽게 털어놓더군요. 자신의 친어머니는 아주 어릴 적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니는 자신이 3살 때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라고요. 두 남동생들은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한 후에 낳은 이복동생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래도 우리 어머니 날 큰 차별 없이 키워주셨어. 우리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야. 혹시라도 제가 오해할까봐 남편은 황급히 말했지만 계모라는 말이 주는 선입견이 있었기에 사실 부모님을 직접 뵙기 전까지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막상 약속을 잡고 처음 만나 뵌 남편의 부모님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분들이었지만은요. 아, 반가워요, 미경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형우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고운 아가씨를 우리 형우가 만났을까. 반가워요. 나 형우 엄마예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점잖으신 아버님과 우아하면서도 유쾌한 어머니, 평생 제가 꿈꿔오던 부모님이었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대화할수록 정말 좋은 분들이셨죠. 그동안 남편이 결혼하고 싶다고 졸라대도 늘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 당시 전 제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면서도
항상 돈에 쪼들리는 엄마와 아프신 아빠가 내심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들어가면 한숨만 나오는 그 집에서 나와 이런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제겐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 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생활비를 대느라 모아둔 돈 한 푼 없던 저를 시댁에서는 오히려 기특하다며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한 저희 아빠를 대신해 제 손을 잡고 함께 결혼식장에 입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친오빠가 제게 넌지시 말하더군요. 미경아, 이제 넌 다른 가정이 생겼으니까 집에 생활비 보태는 일은 그만둬. 어차피 네가 나가서 한 명 생활비도 줄었고 엄마랑 나랑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알았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 동생.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겨우 눈물을 그쳤던 전 오빠의 말을 듣고 다시 펑펑 울었습니다. 오빠에게 짐을 전부 떠맡긴 것 같아 미안해서요. 아니라고 결혼을 해서도 집에 생활비는 보태겠다고 말을 해야 했지만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돈 한 푼 없이 시집을 갔는데 거기에서 제 벌이마저 친정집에 보태겠다는 말을 남편과 시부모님께 차마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래, 나 한 사람이 나왔으니 그만큼 생활비가 덜 들겠지. 나 한 사람 정도의 손은 덜어도 괜찮아 하며 애써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후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든든한 시아버지와 제게 친구처럼 다가와 주신 시어머니는 제가 평생 꿈꿔왔던 화목한 집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시동생들 또한 저를 깍듯하게 대해주었고요. 가끔씩 시어머니가 두 시동생들과는 다르게 남편에게 미묘하게 거리를 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아주 미묘한 느낌이었던지라 전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과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같을 순 없겠지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넘겨버렸죠. 그렇게 제 행복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줄 알았는데 2년 뒤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원인은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브레이크 고장이었어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시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구급차 안에서 숨지셨죠.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은 가족들은 아주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아버님의 죽음 이후 남편에게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 땐 힘들게 오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 무작정 남편과 찾아갔었는데 시동생 2명과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서만 저녁을 먹고 있더군요. 그날 머쓱해하던 남편과 떨떠름해하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잊혀지질 않네요. 영문도 모르고 차가워진 시어머니의 태도와 덩달아 멀어진 시동생들과의 관계에 남편은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6개월 후 제가 첫 유산을 했을 때였어요. 당시 힘들었던 회사 일과 건강 악화가 겹친 데다 그로 인해 유산까지 하게 되었으니 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그토록 오래 다녔던 회사에서 퇴사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제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참 싸늘했어요. 첫째가 유산을 했다고? 다 큰 여자애가 자기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행실이 방정하지 못하니 제 하나 못 지키지. 아니 어머니, 유산이 무슨 이 사람 탓인가요? 그냥 사고인 거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내 말이 틀렸니? 너도 어디서 그렇게 변변찮은 애를 데려와가지고 꼭 지 아비랑 똑같아. 건강하지 못한 여자를 고르는 게 아주 딱 유전인 게야. 어머니, 지금 제 친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제 친어머니, 가난했던 저희 아버지 뒷바라지 하다가 지병을 얻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한테 무작정 비하당할 뿐이 아니라고요.
이제 네 아버지도 죽은 마당에 날 엄마 대접할 필요 없다 이거니? 어디서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어? 오히려 절 친자식 취급 안 하신 건 지금 어머니시잖아요. 나는 여태껏 40년 가까이 널 키워줬어. 내가 뭐라고 하건 넌 내 말에 다 네 해야 하는 거라고. 알아들어? 가뜩이나 내 새끼들은 전문대 나와 중소기업에서 쥐꼬리 많아 월급 받고 고생할 때 너만 네 아버지가 돈 잔뜩 퍼다 줘서 나랏밥 먹는 공무원 만든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네가 뭔데 나한테 따지고 들어? 따지고 보면 네가 공무원 된 것도 다 내 덕인데 그럼 뭐 내가 피도 안 섞인 네 자식 유산된 일로 호들갑이라도 떨어야 하니? 저 말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전화는 뚝 끊어졌죠. 그렇습니다. 남편과 저에게 그렇게 자상했던 시어머니는 그저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갖은 가식으로 자신을 치장해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연기를 했던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두 시동생들과 시아버지의 재산을 나란히 차지하자 더 이상 제 남편 앞에서 가식을 떨 이유가 없어졌던 거죠. 전화가 끊어진 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과 저는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 천사 같던 시어머니가 겨우 돈 때문에 저렇게 돌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 어머니 행동이 여태껏 다 가식이었다는 거야? 아버님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 본 모습을 숨기고? 통화를 하는 도중엔 시어머니와 맞서 싸우던 남편은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부들거리더군요. 하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평생을 거의 친어머니처럼 믿고 따랐던 분인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저렇게 돌변하다뇨. 참으로 기가 찬 일이죠. 결국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정말 중요한 집안의 대소사를 이야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제사 때만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중요한 대소사란 거의 대부분 제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당시 시댁엔 5번의 제사가 있었는데 남편의 조부모님 2분, 얼마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 그리고 2번의 명절이었죠. 여러분들은 사이가 이렇게 틀어진 마당에 왜 이렇게 다 같이 제사를 지냈냐 하시겠지만 저희 시아버지가 워낙 조상님을 모시는 데엔 정성을 다하셨던 분이라 저와 남편 또한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 또한 조상에게 밉보이면 화를 산다는 믿음이 있었던 분이라 행여 제 자식들에게 해가 될까 걱정이 됐는지 그렇게 시아버지 욕을 하시면서도 제사는 꼬박꼬박 챙기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냉대는 제사를 지낼 때도 이어졌습니다. 원래는 다 같이 모여 했던 음식과 제사상 차리기, 뒷정리까지도 모두 제게만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외 굳은 일은 대놓고 남편에게만 시켰고요. 한마디 할 법도 하건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더군요. 처음엔 눈치를 보던 시동생들도 점점 일을 하는 저와 남편을 보고도 당연하게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기 시작했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첫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당신하고 나한테만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데 왜 가만히 있어? 왜 아무 말도 못해? 가뜩이나 유산하고 몸도 많이 망가졌는데 나 힘들어하는 건 안 보여? 미안해. 많이 힘들지, 여보. 그래도 아버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제사인데 적어도 나와 당신 손으로 직접 조상님들 제사상을 차려드리고 싶어서 그랬어. 어머니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같이 제사를 모시지만 조만간 내가 어떻게든 제사를 가지고 올게. 지금은 어머니가 제사를 나한테 안 넘기려고 하시더라고. 제사를 나한테 넘겨서 동생들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당신이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내가 집에 돌아오면 당신 손에 물방울 하나 안 묻히게 할게. 어? 미안해, 미경아.
제 남편 참 바보 같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차마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생전 제게 너무도 잘해주셨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서요. 저는 처량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한숨을 푹 쉬고는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했죠. 알았어. 그만 미안해해. 당신만 아버님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 아버님 참 좋아했어. 당신도 잘 알잖아. 알지, 알아. 아버지도 분명 하늘에서 당신에게 고마워하실 거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미경아. 내가 정말 잘할게. 또 그 소리. 알았어. 당신 결혼 잘했으니까 나한테 잘해. 시간은 그렇게 흘러 두 명의 시동생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 두 번의 상견례 자리에 저와 남편은 모두 억지로 불려나갔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동생들 결혼 망치기 싫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방긋방긋 웃으라며 엄포를 놓더군요. 사실상 시동생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저와 남편과 멀어졌다 뿐이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못된 언행을 한 적도 없었고 또 어찌됐든 남편과 같은 아버님의 자식이니 남편과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남의 경사를 망쳐서 나한테 무슨 득이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말이지 시어머니는 화목해 보이는 가족 코스프레를 정말 철저하게 하더군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정말 두 팔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는 두 번째 임신에 성공했지만 또다시 유산을 했습니다. 두 번의 임신 모두 실패한 저와 남편은 크게 낙담했고 어느덧 제 나이는 30대 후반이 되어 슬슬 아이를 포기하게 되었을 즈음이었어요. 시험관 시술마저 포기했던 어느 날 생각해보니 석 달간 생리가 없어 혹시나 하고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보니 글쎄 두 줄이 선명하게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두 줄이야, 두 줄. 뭐? 정말이야? 확실해? 정말이야. 이거 봐봐. 완전 선명하지. 임신이야. 나 임신이 됐어.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리 와. 한번 안아보자, 우리 마누라. 당신도 마음고생 많았어.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다시 한번 임신을 확인한 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이 소식을 전했죠. 어찌됐든 집안의 어른이니 도리는 해야 한다면서요. 어머니, 우리 미경이가 드디어 다시 임신을 했어요. 벌써 3개월이나 됐대요. 임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이번엔 언제 유산할 계획이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축하해 주시지 못해도 그렇게 꼭 악담까지 하셔야 해요? 그럼 나한테 뭐 축하라도 받으려고 전화한 거야? 내가 왜? 내가 네 엄마도 아닌데. 됐습니다. 됐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좋은 말을 듣겠다고. 전화를 건 제가 잘못이죠. 얘 말본새 좀 봐라.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됐다. 너네 그리고 행여 이번엔 어떻게 잘 버텨서 애 낳는다고 해도 맞벌이 한답시고 나한테 맡길 생각 하지도 마라. 내가 생판 남인 너 키우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은혜도 모르는 형우 네 새끼까지 키워달라는 염치 없는 소린 설마 안 하겠지?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맡겼다가 애가 무슨 사달이 나려고요? 넌 내 기분 망치려고 일부러 전화한 거냐?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 짜증나게. 나는 더 할 말 없구나. 끊는다. 할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전화를 멋대로 뚝 끊어버렸습니다. 평소에도 갖은 악담을 듣긴 했지만 그날은 시어머니의 말이 도가 지나치더군요. 유산에 대한 말은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제 남편의 자존감을 그토록 깎아먹는 말을 하다니 정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따지겠다고 씩씩대는 제게 남편이 진정하라며 우선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진땀을 빼고 저를 말리길래 그날은 그냥 넘어갔지만은요. 그렇게 임신을 한 후 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태교에만 전념했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유산 이후 저는 쭉 주부로 지내는 중이었거든요. 배는 점점 불러왔고 그렇게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무렵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러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설마 너 임신했다고 손 하나 깠다가 안 할 생각은 아니지? 괜히 네 동서들 일감도 늘리지 말고 네 몫의 일은 똑바로 해라. 네,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요. 놀고 계신 어머님과는 다르게요. 그쵸? 저 전현이 건방지게. 그럼 전 과일 깎으러 갈게요. 애초에 시어머니의 성격을 아는지라 대충 일을 하고 갈 생각도 없었건만 저런 말을 들으니 짜증이 나더군요.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떠올리며 화를 삭히고 또 삭혔습니다. 그런 저를 몰래 위로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동서들이었죠. 어머님 정말 말씀을 왜 저렇게 하신대요? 형님, 몰래 쉬엄쉬엄 하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그러게요. 둘째 형님 말씀대로 하세요, 형님.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세상 깨어있는 시어머니인 척 하시더니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제 남편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꼴을 못 보시는 거 있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남편하고 막내 서방님은 팔자 좋게 TV만 보고 있고 어머님이 저렇게 가부장적인 분일 줄 누가 알았겠어? 깜빡 속았지 뭐. 저희가 제사 끝나고 나면 며칠은 저한테 납작 엎드리니까 참아주는 거죠. 거기다 큰아주버님은 어머님 친자식이 아니라고 막 부려먹으시는 거 보면 정말 소름 돋는다니까요. 큰아주버님하고 큰형님이 부처 같은 분들이어서 망정이지 아마 저였으면 이미 상 다 뒤엎고 시댁의 발길 뚝 끊었을걸요? 동서들의 말처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는 다르게 제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저와 남편뿐만 아니라 저한테만큼은 아니지만 동서들에게도 은근히 트집을 잡으며 이것저것 시켰거든요. 아마 동서 둘 다 시동생들보다 잘난 며느리들이라고 생각해서 길을 꺾어 놓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서도 진급이 잘 안 되어 근근히 버티고 있던 시동생들과는 다르게 큰 동서는 대기업에 다녔고 작은 동서는 친정이 굉장히 부유했었거든요. 한참 떨어지는 시동생들이 어떻게 그런 잘난 동서들을 만났냐고요? 전부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지인들이 주선한 선자리를 통해서였죠. 동서들 집안의 어른들은 시아버지의 인품만 보고 시동생들의 직업이나 집의 가세가 좀 기울어도 분명 가정교육을 잘 받았을 거라며 흔쾌히 결혼을 진행시켰거든요. 물론 시동생들과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인 척 수많은 가식을 떨었겠지만은요. 마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편과 제 앞에서처럼요. 그래서인지 결혼 전과 다르게 시동생들은 동서들의 눈치를 보느라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고약한 고집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두 시동생들이 평소엔 동서들 말에 꼼짝도 못한다고 하니 동서들이 제사 때만큼은 봐주기로 했다며 명절 때마다 투덜거리더군요. 그건 그렇고 아까부터 속이 영 불편한 것이 이상해 저는 동서들에게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지? 속이요? 오늘 뭐 드셨는데 형님? 아까 전 몇 개 집어먹은 거밖에 없는데 너무 급하게 드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다 해서 상에 음식만 올리면 되니까 형님은 좀 쉬세요. 됐어. 괜히 혼자 쉬는 모습 보였다가 어머님한테 또 한 소리 듣기 더 싫어. 큰 동서가 음식 담아주면 내가 상으로 옮길게. 작은 동서, 미안한데 거기 음식 놓는 순서 출력해 놓은 거 보이지? 그거 보고 내가 옮긴 음식들 좀 잘 배치해줘. 평소였다면 제가 상에 음식을 올렸을 텐데
그날은 정말로 최악이라도 했는지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어차피 저도 순서를 다 못 외워 매번 출력해 놓은 사진을 보고 음식들을 배치하던 터라 막내 동서에게 맡긴들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큰 동서가 제기 위에 올려주는 음식들을 겨우겨우 제사상 위로 옮겼어요. 작은 동서는 부지런하게 제가 옮겨놓은 음식을 배치했고요. 속은 점점 더 메스꺼워졌고 두통 또한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아 제 손에 들려있는 음식이 뭔지조차 모르겠더군요. 그냥 빨리 일을 끝내고 역한 음식 냄새들 사이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접시를 옮길 때였어요. 귀에 아주 날카로운 음성이 내려 꽂히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미친 듯이 화가 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 터라 정신이 없어 별말을 못했던 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천추의 한입니다. 야, 너 지금 어디서 꾀를 부려? 머리 좀 컸다 이거야? 임신했다고 유세라도 부려? 일을 하려면 집에서 하는 거 없이 노는 네가 제일 많이 해야지. 네가 둘째 쟤처럼 대기업을 다녀. 아니면 셋째 새아기처럼 집이 잘 살아? 넙죽 내내 하는 그거 하나 보고 우리 집안에 발들이게 해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저러니 끼리끼리 만난다고. 너나 형우나 모렴치하긴 매한가지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네가 몸이 안 좋기로써니 나이 70 먹은 나보다 안 좋으려고? 아니 음식 올려놓은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첫째 너 이제 일을 대충 하다 못해 네 시아버지 드실 음식까지 이렇게 대충 나? 음식 순서가 이게 뭐야? 왜 전이 제일 앞에 와 있어? 아이고 애들 아버지 조상님이 노하시겠네. 설마 너 몰랐다고 못하겠지? 네가 여기서 지낸 제사가 몇 번인데? 어머님, 큰형님은 음식들을 옮겨만 주신 거예요. 제가 잘못 났어요. 사진을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해요. 허참, 큰애 너 이제 네 동서들한테 변명까지 하게 만드니? 애초에 큰며느린 네가 해야 할 일을 왜 셋째를 시켜?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고성이 양 옆에서 오가니 정말 정신이 사나워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 아줌마 더럽게 꽥꽥대네. 시끄럽다고 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뭐라고? 아줌마? 저 년이 누구더라 아줌마래? 그리고 제 말에 잔뜩 약이 오른 시어머니는 정말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행동을 재개하셨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굳을 만큼 아주 몰상식한 행동을요. 바로 막내 동서가 잘못 올려놓은 동태전을 집어들어 제 얼굴에 던진 겁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다행히 옆에서 병풍을 피던 남편이 재빨리 동태전을 손으로 쳐내 제 얼굴에 맞진 않았지만요. 모두 경악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도 잠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구토를 시작했어요. 여보! 형님! 아유, 더럽게 너 지금 바닥에 뭐 하는 거야?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시어머니의 경악이 제가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구토를 한 직후 제가 혼자를 했거든요. 그 뒤 눈을 떠보니 웬 병실에 제가 누워있더군요. 여보, 형님. 눈을 떠보니 눈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남편과 마찬가지로 눈이 벌개진 동서들이 보였습니다. 미경아. 그리고 남편이 연락을 했는지 친정엄마와 친오빠까지 병실에 전부 모여있더군요. 우리 딸 괜찮아? 엄마가 다 들었다. 왜 그동안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아이고 속상해. 엄마, 난 괜찮은데 아기는? 우리 아기한테 문제 없대? 괜찮아. 너도 네 아기도 무사해. 안 사도니
아니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가 여태껏 널 그렇게나 부려먹었다며. 내 그 양반을 가만두나 봐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밀어내서 미경이도 저희 아기도 하마터면 위험하게 만들 뻔했어요. 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너 이 자식, 내가 한 대 때리고 싶은 거 겨우 참는 거야. 알아? 우리 엄마 앞이라 봐주는 줄 알라고. 제 여자 하나 못 지키는 이 등신 같은 놈아. 오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계속해서 남편을 노려봤어요. 친정엄마 또한 잔뜩 화가 난 말투로 목소리를 낮게 깔고 남편에게 말했죠. 김서방, 우리 미경이가 사느라 정신없는 나한테 괜한 걱정을 끼칠까 아무 말도 안 했던 모양인데 내가 다 알게 된 이상 안 되겠네. 계속 우리 미경이가 이런 취급을 받게 할 거면 아예 미경이랑 갈라서게. 아이는 우리 집에서 어떻게든 키울 수 있어. 미경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데려갈 테니 그리 알아. 엄마, 그만 좀 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미경이 넌 가만히 있어. 너도 똑같이 잘못했어. 네 아기는 네가 지켜야지. 이게 위험하게 뭐하는 짓이야. 네가 네 몸을 못 지키면 누가 네 아기를 지켜. 아무 말 말고 친정으로 가. 이 엄마 말 들어. 그래요, 형님. 저희도 너무 화가 나서 형님 구급차에 탈 때 같이 짐 싸가지고 나왔어요. 정말 우리 어머님 상종 못할 분 아닌가요? 가만히 있던 제 남편과 둘째 아주버님도 똑같아요. 저랑 둘째 형님도 앞으로 제사에는 절대 참석 안 하기로 했어요. 막내 동서 말이 맞아요. 저희도 이대로 친정에 갈 거예요, 형님. 어머님하고 남편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것도 안 받고 있어요. 저희도 이대로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2번 다시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요. 게다가 함께 병원으로 와준 동서들도 저렇게 거드니 저는 어쩔 줄 모르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죠. 그런데 남편은 풀이 죽었을 거란 예상과는 다르게 친정 엄마와 오빠만큼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꾹 누르듯 잔뜩 낮아진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여보, 장모님 말대로 해. 당분간 처가에 가 있어. 내 바보 같은 미련 때문에 당신과 뱃속의 아이가 위험해질 뻔했어. 내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어. 내 진짜 가족은 당신과 아기인데 어릴 적 추억에 눈이 멀어서 뭐가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던 거야. 결국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당신과 아기를 위험하게 만든 거야.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당신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다 내 탓이야. 장모님, 형님, 미경이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잘못들 제가 다 수습하고 그때 미경이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절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잔뜩 화가 난 남편의 모습에 친정 엄마와 오빠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잠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에게 말했죠. 그래, 어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으니 자네가 하겠다는 그 수습 해보게. 그리고 한 번만 더 말하겠네. 자네 어미라는 그 여자 때문에 한 번만 더 내 딸 눈에 눈물 흘리게 했다간 자네 눈에 피눈물이 날 걸세. 알아듣겠나? 그리고 2번 다시 내 딸과 뱃속의 자네 자식은 만나볼 수 없을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장모님. 여보, 몸 잘 추스르고 있어. 알았지? 내가 전화할게. 나 먼저 가볼게. 미안해.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친정엄마 오빠에게 꾸벅 목례를 하곤 병실을 나갔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너무 살벌해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정말 누구 하나 죽일 듯 살벌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동서들을 먼저 보낸 후 저도 친정 식구들과 같이 퇴원 수속 후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아빠도 제가 친정으로 온다는 소식에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빠는 어눌한 말투로 더듬더듬 제 걱정을 하시더군요. 우리 미경이 왔어? 몸은, 몸은 괜찮아? 아빠 누워있지. 왜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난 괜찮아.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니 그제야 눈물이 핑 돌더군요. 제가 바보같이 참아왔던 일들이 정말 저를 생각해주는 내 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인 줄 알았다면 더 일찍 남편을 설득해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났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죠. 그렇게 이틀 뒤 남편은 친정으로 저를 데리러 왔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친정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하려던 일은 다 하고 왔나? 네, 저희 어머니에겐 분명하게 말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벌이가 없어져 대신 드렸던 생활비 100만 원의 지원은 끊을 거고 지금 집에서도 나가시라고요. 그 집 애초에 아버지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샀던 집이거든요. 부모님 노후에 편히 지내시라고 제가 빌려드린 거죠.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요. 그럼 자네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고? 아마 갈 곳이 없으실 테니 따로 집을 구하던가 뭐 동생들이 모셔가던가 하겠죠. 생활비도 그 집도 어찌됐든 아버지 임종까지 곁에서 지켜주셨던 분이니 제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 지원해 드렸던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시든 신경 쓰지 않을 작정입니다. 저도 미경이도 그동안 할 만큼 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잔뜩 넘은 건 저희 어머니니까요. 아니, 이미 그 선은 예전에 넘으셨는데 제가 미련해서 여태껏 미경이를 고생시킨 거죠.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형님. 이젠 저희 어머니 때문에 미경이 고생시키는 일 2번 다신 없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 가족과는 연을 끊을 겁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인 것 같으니까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절 믿고 미경이를 제게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말을 마친 남편은 머리를 바닥에 대고 저희 부모님께 넙죽 절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내 손을 뻗어 남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죠. 알겠네. 한 번만 더 믿어줌세. 2번 다신 우리 미경일 힘들게 하지 말게. 사실 제일 힘들었을 사람은 김서방 자네였을 텐데 마음고생 많았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는 그렇게 다시 남편과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힘들어할 줄 알았던 남편의 표정은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더군요. 계속 미뤄왔던 숙제를 드디어 해낸 것 같다면서요. 오히려 지금은 속이 후련하다고 했죠. 내가 단 하나 후회하는 건 내가 더 일찍 어머니를 버리지 못해서 당신과 아기가 더욱 오래 고통받았다는 거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나 마지막까지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당신한텐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만 하게 되네. 그렇게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글쎄 시어머니가 씩씩대며 저희 집까지 쫓아왔더군요. 어머님? 이년아, 야, 네 년이지? 네가 형우한테 그 집 뺏어오라고 했지? 제사 때 그거 좀 부려먹었기로 써니 나한테 이런 식으로 감히 복수를 해?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은 상관없다고 제가 몇 번을 말해요. 그새를 못 참고 여기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도대체 절 얼마나 우습게 하셨으면 우습다 마다 평생 절 키워준 엄마를 친엄마가 아니라고 이렇게 박대하는 놈이 우습지. 그럼 안 우술이야? 뭐? 집을 내놔? 내가 내 남편하고 평생을 살아온 집인데 내 집이야. 그 집은 평생 널 키워준 값으로 그 집 하나 못 내나? 참, 네 놈 집인 건 도대체 왜 숨긴 거야?
네 아버지란 작자나 너나 부자가 아주 쌍으로 음흉하기도 하지. 아이고, 아이고. 평생 남의 아들 지극정성으로 키워줬더니 이런 은혜도 모르는 짐승이 있나. 네 아버지도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고 그렇게 되져버렸지. 망할 놈의 영감탱이. 아줌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평생 흠잡을 데 없이 존경스럽게 사시다간 분이에요. 그걸 누구보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존경? 존경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우리 아들들보다 억지로 니놈 공부를 더 시킨 걸 생각하면 분해서 밤에도 잠이 안 와. 빨리 부동산에 집 내놓은 거 취소하지 못해? 이 은혜도 모르는 호로 자식아. 듣다 못한 저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줌마, 듣자 하니까 정말 말이면 단 줄 알아요? 내가 그동안 내 남편 이렇게 착하게 키워줘서 그래도 고마워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네 아줌마. 아줌마 말대로 평생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다는 아들한테 뭐요? 호로 자식? 남의 자식한테도 그렇게 잔인하게 말 못하지. 아줌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천벌 받아요. 다 늙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부끄러운 줄이나 아세요. 뭐? 저런 경우 없는 년이?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상종할 가치도 없었거든요. 그 뒤로도 얼마나 문을 발로 차고 패악을 부리던지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까이 살던 첫째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고 얼마 되지 않아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가더군요. 끝까지 바락바락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 뒤 남편은 시모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열쇠공을 불러 시댁의 도어락을 열고는 새 비밀번호로 바꿔버렸습니다. 어차피 남편 집이었으니까요. 남편 폰으로 시어머니에게 수차례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죠. 아, 저와 남편의 집으로 찾아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저흰 그럴까봐 미리 친정으로 며칠간 피해 있었거든요. 남편이 꽤 저렴하게 집을 내놓은 터라 집은 빠르게 팔렸습니다. 시댁에 남아있던 짐은 남편이 따로 챙긴 시아버지의 물건들을 제외하고는 창고 컨테이너 하나를 빌려 모조리 옮겨놓았죠. 따로 구매에 달아놓은 시건장치 열쇠는 시동생에게 전달해 주었고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시동생 둘 중 한 명의 집에서 머물고 계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첫째 동서가 제게 전화해서 알려주더군요. 동서들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거면 이혼할 각오를 하라며 결사반대를 했다고요. 막내 서방님이랑 제 남편이 저랑 제 동서 말이라면 원래 껌뻑 죽잖아요. 저들 엄마는 불쌍한데 이혼은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시어머니한테 원룸 월세를 얻어드렸더라고요. 원래 전세를 얻어드리면 안 되냐고 동서랑 저한테 사정했는데 제가 싫다고 했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랑 동서도 어머님한테 당한 게 많았거든요. 거기다 형님하고 아주버님한테 하신 행동을 보니까 시어머니께 배려를 해드린다고 한들 저희한테 절대 고마워 안 하실걸요? 그리고 형님, 막내 동선의 친정 부모님 보통 아닌 분들인 거 아시죠? 이번에 시어머니가 막내 동서한테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알고서는 막내 서방님을 불러다 아주 호되게 욕을 하고 혼을 내셨대요. 그리고 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아예 살던 집을 빼고 처가로 들어오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동선의 친정에 들어가서 처가살이 하고 있대요. 제사 때 시어머니가 동서를 일시킨 만큼 막내 서방님 아주 머슴처럼 부려지고 있다던데요. 동서가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그렇게 귀하다고 끼고 돌던 시동생들도 시어머니보단 제 아들들이 먼저라며 외면했단 얘기를 들으니 솔직히 씁쓸하면서도 아주 꼬시더군요. 제게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 남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주어서죠. 그렇게 평생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끊긴 줄 알았는데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더군요. 그냥 끊어버리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예, 첫째야, 끊지 마라. 잠깐만. 전 아줌마랑 더 이상 할 말 없는데요. 며느라, 아니 미경아, 내가 지나보니까 첫째 너만한 며느리가 또 없더라. 우리 예전엔 참 사이좋게 지냈잖니. 우리 미경이 이번에 아들 낳았다면서 너네 맞벌이 해야 하지 않어? 내가 내 손주 돌봐주마. 형우가 내 손에 자라서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 잘 자랐잖니. 내 손주도 내가 잘 키워주마. 너네 집 창고로 쓰는 방 있잖아. 그 방이라도 내어주면 거기서 쥐 죽은 듯이 살게. 애기 봐주는 비용도 한 달에 100만 원만 받으마. 어? 어떠니? 이 아줌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끊을게요. 예, 미경아. 100만 원이 많으면 50만 원만 줘도 된다. 제발. 준영이 준호는 그 망할 며느리년들한테 꽉 잡혀가지고는 나한테 용돈 한 푼을 안 보내. 내가 네 시애비한테 받은 돈도 진즉 걔들한테 다 나눠줬는데도 입을 싹 닫는다 그 썩을 것들이. 이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져가고 나 월세 낼 돈도 없어. 네 시애미 한 번만 살려다오. 형우는 내 전화도 안 받아. 예정을 생각해서 첫째 네가 말 좀 잘해봐라. 어? 아줌마, 제가 그냥 끊으려다가 진짜 아줌마 인생 불쌍해서 조언 한마디 할게요. 아줌마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형우 씨 그 사람이 착하고 바르게 자라요? 물론 착하고 바르죠. 근데요, 그 사람 평생을 아줌마한테 버림받을까봐 눈치 보고 산 사람이에요. 알아요? 저도 처음에 몰랐죠. 근데 그 사람 항상 저한테도 미안하다 고맙다 하면서 제 눈치를 봤어요. 또 자기가 버려질까봐 무서워하는 유기견처럼요. 아줌마가 정말 그 사람을 친아들처럼 아무런 차별 없이 키웠다면 절대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2번 다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또 연락하면 그땐 컨테이너에 남아있는 아줌마 짐 그것까지 첫째 서방님한테 열쇠 뺏어서 다 처분해 버릴 테니까 끊어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끊기 전 제가 먼저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니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남편에겐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었단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추스렸을 남편의 마음을 괜히 다시 심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뒤로 첫째 동서는 결국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처가살이하는 막내 시동생네는 차마 찾아갈 수 없으니 첫째 시동생네 찾아가서 들여보내달라며 폐악을 부렸다더군요. 착한 자기 아들과 엄마인 자신 사이를 갈라놓게 한 불려시 같은 년이라고 첫째 동서에게 온갖 폭언을 퍼부으면서요. 첫째 동서는 거기서 완전히 학을 뗀 거죠. 시동생은 이혼 못한다고 버티다가 결국 동서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고 평소 시어머니의 만행을 녹음해 증거를 모아놨던 동서의 완벽한 승소로 재판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위자료로 동서와 공동 명의였던 집을 빼앗긴 시동생은 시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으로 방 2개짜리 낡은 빌라를 전세로 얻어 시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막내 시동생은 여전히 막내 동서의 친정집에서 귀 한 번 못 펴고 그렇게 지내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에겐 얼마 전 또다시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시댁집을 판 돈과 아버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합쳐서 아파트로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둘째가 생긴 거예요. 예전엔 그토록 원해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더니 이게 다 집안의 제사를 저희가 모셔오니 조상님들이 복을 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 첫째는 영재라는 예쁜 이름으로 무럭무럭 자라 얼마 전 두 돌이 지났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니 친정엄마가 뛸 듯이 기뻐하시더군요. 거기다 좋은 일은 연달아 온다고 계속 이의 신청을 해도 인정되지 않던 아빠의 장애 등급이 드디어 상급에서 2급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아빠 앞으로 나오는 장애연금도 전보다 조금 더 오를 것이고 엄마가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 요양으로 등록하면 요양비도 조금 나올 거라고 하네요. 그럼 엄마도 이제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 곁에서 쭉 간호를 하실 수 있겠죠? 참 잘된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구걸에서 받은 사랑은 절대 사랑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진짜 가족은 사랑을 구걸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 식구들처럼요. 여러분 중 혹시 돌아오지 않을 사랑을 애타게 바라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고 소중한 것인 줄 모르고 터무니없는 이상만 바라보고 계신 분은요? 만약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과감하게 고개를 돌려 현실을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분명 오래 걸리더라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미처 보지 못했던 반짝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요. 너무 늦기 전에 그 사람들을 찾고 고맙다, 미안하다고 꼭 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